비키거든요. 비키고 자 찍으세요 하고 하면 찍죠. 왜냐면은 이거 쓰면서 그냥 듣고 있어라 주의거든요. 쓰지 말고. 와 진짜요? 듣고 있어라. 네. 그리고 네. 그 다 쓰고 나서 탁 하면은 거기는 이제 이게 없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주니까 요까지 딱 하고 나면 한수 옆에 딱 하면 찍으세요. 그럼 찍고 싹 지우고 다시 시작. 이것도 다 지우고 다시 시작. 자, 우리가 강의 이 강의록을 보면 강의 교재를 보면 철학 슬기로운 삶을 위한 애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철학 슬기로운 삶을 위한 애씀. 사실 슬기로운 삶을 위한 애씀이라는 말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사실 뭐를 공부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생물학 하면 들으면 생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생물학을 들으면 생물학이 뭐를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것을 흐리게 알거든요. 화학, 예를 들어 물리학 이런 것도 들으면 아는데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철학이 뭐를 공부하는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 사실 굉장히 그 미궁에 빠져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다른 학문은 예를 들어서 무슨 로직이라고 돼 있죠. 무슨 로직, 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철학은 또 무슨 로직이라고도 안 돼 있어요. 원래 영어로 봐도.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는 우선 이 철학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철학이라는 말을. 왜냐면은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에 그려지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가 철학이 없어서 문제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반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철학이 대체 무엇인데 철학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뭔지가 당신은 아시니까 철학이 없어서 우리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철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뭐 약간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철학이 무슨 필요하든지 아니면 철학이 필요 없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선 철학이 뭐지 이런 상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한 것은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가톨릭을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청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가톨릭 신학교 입학하는 게 열 몇 살 때 아주 지금으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은 신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학습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대건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소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대신학교, 소신학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중고등 과정에 신부대래들이 가는 곳이 원래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과에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때 어느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신학교가 이제 대건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각 지역마다 지금 한 70대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유독 많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니까 대준도 중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에 처음부터 이미 입학을 한 거예요. 신부가 되겠다고. 가서 거기서 너는 이제 하다가 성적이 안 돼서 자르면은 잘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대학교 과정을 가면 그때부터는 대신학교. 그때부터 우리가 대학교 신학교라고 부르는 과정을 넘어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걸 적용해 보면 열 몇 살 때 신부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은 정말 좁아. 너희들이 진짜로 교황이 있는 곳을 한번 가봐야 돼. 유럽을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에 비해서 흔히 말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을 갔어요. 그리고 유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그때 이 사람이 갔을 때 뭘 봤냐 하면 세계 지도를 봐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세계 지도를 보고 깜짝 놀라고 교황을 만나고 유럽을 한 바퀴 구경시켜주고 다시 일본으로 가요. 그리고 갈 때 뭘 들고 가냐 하면 자기를 놀래켰던 세계 지도를 사가지고 가요. 일본 애들한테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은 막부의 장군들이 그 세계 지도를 보고 뭐를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도덕이 보이는 세상. 그렇죠. 자기들은 맞죠. 예. 자기들 이 좁은 세상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막부에서 서로 막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통일하면 세계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아시아가 왜 이렇게 축소돼서 그린 면도 있지만 이 세계에서 봤을 때 일본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통일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거는 요만하구나. 요만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서서히 등장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용병으로 네덜란드나 스페인 애들을 도와서 싸워봐요.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이전에. 그때 알게 된 게 뭐였겠어요? 얘들의 총의 위력인 거예요. 우와, 우리는 이래갖고 이래가 막 싸우잖아요.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저 멀리서 그냥 한방 싹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서양 아이들에게 서서히 주입된 게 뭐냐? 일본 사람에게 주입된 것은 서양에 대한 우월감이에요. 자기는 그전에 조선 아니면 뭐예요? 명나라 쪽. 근데 이제 보니까 조선, 명나라 이거는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진짜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중요하냐? 서양이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만났는 게 네덜란드 사람들이니까 네덜란드 사람을 나가사키에서 만나갖고 이제 나가사키 조그마한 지역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주하고 나가사키식으로 네덜란드식으로 살게 해주니까 거기서 총도 하게 되고 카스테라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쟤들이 먹는 빵을 일본이나 우리 떡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막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서서히 얘네들을 수용하게 돼요. 조금씩.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써보죠. 근데 자기들 총이 대단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확 바꾸진 않잖아요. 서양식으로 서서히 그 조그만한 구역을 두고 200년 동안 서서히 서양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도 알고 서양을 공부하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공부한 난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란에 할 때 난해가지고 네덜란드를 따라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제일 먼저 어디 보내냐 하면 네덜란드로 보내잖아요. 네덜란드, 독일로.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낼 때 배우러 가죠. 이미 마음이 배우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월등 강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때 배우러 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급 무사들이에요. 하급 무사. 그러니까 일본의 왕이 이래 보니까 이미 힘 있는 무사는 그것까지 가지면 더 세져가지고 자기를 아주 만만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왕이 그때까지는 사실 일본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왕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중용하냐 하면 하급 무사들. 그러니까 자기는 막부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정말 힘이 없는 하급 무사들을 유학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서양식대로 일본에 주입하기 시작해요. 일본.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맹주는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일본이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왜? 그 기준은 우리가 가장 서양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서양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대규모 팀들을 보내요. 그죠? 대규모 팀을 보내서 가장 일본이 따라할 만한 나라는 대체 어디냐라는 걸 보내요. 지금 우리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자, 누가 처음 죽습니까? 또 히로부미는 어디에 유학 같은 그도 하급 무사 집안에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자기가 보고 영국식으로 개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추천해요. 독일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하면 큰일 난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 갈 바가 결정나고 대학이건 교육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원하는 대로 학과가 만들어지고 구성되기 때문에 나라 빨리 발전 안 된다.
그런데 독일은 다르죠. 여러분들 18, 19세기 독일은 천재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철학사를 봐도 음악을 봐도 전부 독일 사람이잖아요. 칸트, 헤겔, 피테, 그죠? 그 다음에 뭐 쇼펜하우 전부 다 이 음악도 그죠? 박, 그죠? 핸델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 자기가 지금은 무슨 뭐 폴란드고 뭐 여러 나라라 해도 그 당시로는 자기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독일어를 썼고 가곡도 독일어로 가곡을 부르고 지금도 그래서 음대 다니는 애들이 독일로 유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독일이 산업혁명이 제일 늦게 와서 제일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누가 주도해가지고 빨리 끌고 가냐 하면 관이 주도해가지고 교육을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너무 주입식이라 가지고 근데 한마디로 천재를 양성해서 엘리트 교육에 주입해서 대레들은 확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확 키운 애들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대학자지만 사실은 관에서 필요했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테라고 하는 철학자도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독일인데 단합되자라고 하는 것을 헤겔도 통치 철학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원자폭탄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전부 다 실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면서 교육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부미가 보고 나서 영국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영국에서 그 사람이 하기도 하는데 영국에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독일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이 주도해야 되는데 독일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시대에 들어와요. 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을까요? 딴 나라에 없죠. 일본하고 우리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서양 언어를 빨리 받아들이는 고등학생이 시대를 리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유학을 보내겠어요? 중국이 지금 뭐 박살 나가지고 중국에 별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19세기 후반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극복하려고 해서 나라에서 인재를 뽑아서 유학을 보내거든요. 첫 번째 유학이 미국이에요. 돌아왔어요. 얘들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왜 변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왜 국가에 충성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미국인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청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 보냈냐 하면 일왕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일본으로 유학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직접적으로 서양에 유학을 보내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국가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냐.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오면 봉건 제도,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조선이나 중국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순종하면서 서구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 왜 실사구시 막 그런 거, 동도서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동쪽의 도를 유지하면서 서쪽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게 사실 그 시대의 권력자의 희망사항이지 어디에 철학이 더 맞는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대규모 번역팀이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 한자가 있죠. 그건 거의 일본어죠. 서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이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 문헌이 나왔다. 근데 그 문헌에 헌법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거 위서예요. 두 글자 한자는 전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이 뭐 하면서 만들었냐 하니까 서양 언어를 번역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쓴 글들을 보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사회라는 말을 번역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소사이어티라는 게. 왜냐하면 그 소사이어티는 평등한 모두가 있는 곳이거든요. 사회라는 것이. 근데 동북아시아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본이 아무리 과거를 돌아봐도 생각해 우리 역사를 배워도 알 수 있잖아요. 평등한 단체가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천자라고 해서 나라에 그러니까 신이 뽑았다 하는 하늘이 신이잖아요. 뽑았다 하는 자가 있고 그의 말을 듣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 평등하게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그러니까 번역을 못 찾은 거예요.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이게 과연 번역가 있는. 그래서 온갖 번역을 구상하다가 만든 게 사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철학이라는 말도 그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도 원래는 이 철이라는 말이 철종의 그 철이에요. 우리가 철종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밝을 철이에요. 밝을 철.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철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철학 이렇게 하잖아요. 철학. 그런데 학이라는 말은 원래 필로소피아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역한 거예요.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일본 사람이 처음 번역했던 거는 희철학이에요. 희망한다 이거예요. 희망할 때 희자. 그래서 희철학은 뭐야 하면 밝음을 희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밝음을 희망한다라는 말은 원래 철학 필로소피아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필로스, 이게 필레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소피아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슨 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의 대화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 가리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플라톤도 자기가 무슨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한마디로 무슨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로고스라는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이런 겁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학생은 사람은 우선 만약에 여기가 단순한 기초학문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배울 때 2는 4다 이런 말하면 아 2는 3이다 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보다 좀 수준 높은 건 어떻게 돼요? 왜 2는 4인지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4 나누기 2는 2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나는 거기에 새로운 이론을 덧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하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노시스라고 부르거든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는 똑똑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노시스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발 올리고 있는데도 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느냐. 서양 애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버드 강의를 하는데 보면 어떤 학생이 슈퍼맨 옷을 입고 와서 강의를 앉아서 듣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교에서 슈퍼맨 옷을 입고 장난스럽게 앉아갖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과 학과장의 강의를 그런 식으로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미움을 받겠죠. 근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게 방송에도 나와요. 맞죠?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얼굴을 다 가리고 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대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관 안에.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노시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똑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피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뭐냐 하면 우리말로 보면 슬기입니다. 슬기, 지혜로움. 지식과 지혜로움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겁니다. 어디를 가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인간은 예를 들어 그 학자 앞에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정도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 지혜가 그대로 딴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빵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타당하다, 필연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될 수 없음이에요. 헬라어나 그리스어, 라틴어의 필연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되지 못함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못 되는 반면에 윤리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게 왜 그러냐? 윤리학은 뭐냐 하면 우연의 상황에서 다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행동이 A라는 조건에서는 좋은 일인데 B라는 조건에서는 나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행동하는 주체가 스스로 결단내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여기 A라는 조건에서도 1 더하기 1은 2고 B라는 조건에 가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앞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동적이에요. 즉 지식을 두고 예를 들어서 정말 고차원적으로 수리 철학을 하거나 수학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 토대론을 하는 사람들에 가서야 뭐 일이 존재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논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이에요. 특히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익힌 단계는 그 제너럴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결국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넘어가서 자기가 결단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스페셜리스트거든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의대를 가잖아요. 그게 원래 서양의 교육 과정이에요. 서양의. 그래서 서양의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의대에 남아있죠. 의대에서 의대 6년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일반이죠.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일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옛날에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의사가 자기는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공중보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 여기에 혀를 잘못해서 실수로 깨물어서 반이 혀가 잘린 여성이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처리법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꾸맨다. 꾸매는 것을 자기는 책에서 배운 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지? 근데 바늘은 이딱 하니까, 야, 근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과다 출연하니까 자기가 대충 빨리 꾸매고 실수가 있었대. 진짜 혀를 꾸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그냥 연습으로, 여러분들 의대 학생들 고무해가지고 고무 이렇게 꾸매는 연습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무가 꼭 사람 살 같은 고무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실제 사람 살에다가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돼지고기집 가가지고 뭐 돼지고기 살 있는 부분을 일부러 째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식되고 냄새 나니까 지금 실습용 고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도 그때 연습했던 것으로 근데 전혀 다르. 여기하고 혀는 그냥 봐도 다르잖아요. 자기가 대충 꾸며갖고 빨리 상급병원으로 보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의는 그런 존재예요. 뭐냐? 자기가 지식, 그러니까 이 병을 걸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의심할 수 없는 보편적 지식을 알아요. 그런데 환자는 항상 그 보편적 지식 속에 있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다치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 의대 커리큘럼을 이래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을 합니다. 6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보겠어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니까 3분과보다 배우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1번이를 데려다가 애가 나오는데 애를 봐라. 그럼 그 친구 당황하는 거죠. 책에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내가 애를 잘못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 어쩌지? 맞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을 많이 할 스페셜리스트가 됐어. 그런데도 막상 수술하다가 예고치 못한 사고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수능 자체에 갈 수 있는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그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책, 자기가 봤던 경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담당 교수가 수술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보조하다가 점점 자리를 넓혀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경험치 안에 이제 1년치 되는 자기의 경험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나이 많은 어떤 그냥 산부인과 그 사람보다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이대학 나왔을 때 더 좋은 의사고 이 사람은 이렇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할아버지 의사가 가서 그걸 다 해결해 버렸어요. 왜? 그분은 그 오랜 산부인과 의사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뭐가 있는 거예요. 삶에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책 안에 있는 제너럴이 아니라 삶 속에는 항상 스페셜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페셜하게 움직여지는 것 속에서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그때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윤리학은 뭐예요? 도덕 명제가 있으면 이거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내가 이거 알아. 야, 버스 타면 일어서 알아요.
그게 이제 특히나 그게 시험 과목이죠. 그 시험 과목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냥 체킹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요. 일어나야 되느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하겠어요? 경우마다 달라요. 경우마다. 만약에 그 노인이 많이 아프고 막 그럼 일어나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거는 청년이 너무 아파. 그럼 안 일어나야지. 왜 양보하느냐 이거예요. 왜 양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냥 지금 내가 발이 이렇게 아프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를 양보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서양과 동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처벌의 형태가 달라요. 서양은 민법 중심이죠. 그 말은 뭡니까? 정의가 공정을 두고 논한 거예요.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예를 들어서 같은 노동 1시간 동안의 노동을 B는 장애를 갖고 있고 A는 장애가 없는데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B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노동한 거예요. 그럼 서양 애들은 옛날 소크라테스 때부터 쭉 지금까지 윤리학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요.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에 1개 만드는데 얘는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에게 월급 10배를 주는 것이 정의인가? 근데 얘는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속 가난하게 둬야 되는데? 더 힘들어질 건데? 그러면 나라가 막 그럼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존 롤부터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이득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로 치면은 막 금수저를 갖고 있고 누구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나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과연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거든요. 어느 사회나 아프리카 부족 국가를 가도 누구는 귀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힘들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있는 이유는 이들이 덜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첫물음이 과연 올바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강자의 이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야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지. 대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교육에 성공한 교육 아니야. 그거는 플라톤이 그 던진 질문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2500년이 지나도. 뭐냐?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점은 강자의 이득이다. 강자가 바라는 것.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 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게 과연 올바른 거냐? 그럼 강자 아니면 어쩌냐? 그럼 강자가 얘는 강자였다. 그 다음 강자 안 되면 어쩌냐? 왔다 갔다 해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걔들은 정의, 어느 것이 공정하고 누가 억울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게 걔들 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왜 우리 그랬잖아요. 법률 드라마가 재미죠. 맞잖아요. 법률 드라마가 한 편에서 보면 얘가 좀 억울할 것 같고 이쪽 편에서 보면 얘가 좀 억울한 것 같고 하니까 법률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지 누구의 억울함을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걔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거의 모든 교육 과정이 다 돈을 안 내고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국인이 물어요. 야, 넌 애가 없잖아. 뭐야? 넌 애가 없잖아. 애가 없는데 왜 그 돈을 내야 되지? 그 돈을 내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교육을 내고 혜택을 보고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애는 남의 집 애야. 근데 왜 넌 애도 없고 독신주의자한테 세금을 내느냐? 그 돈을. 그거 억울하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공동체 기준으로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가 항상 공익과 연동하게 교육이 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자신은 네덜란드 장로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하잖아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하죠. 그거는 생각해 보면 나는 종교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법의 기본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형법이죠. 법을 정해놓고 안 어기면 권장됐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법률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겼으면 처벌받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이라든가 정해진 지식 앞에 수동화되어져 가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올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큰 권력 앞에서 막 자기가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해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보면 내가 크게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모나고 싶지 않거든요. 모나면 안 돼. 왜냐하면 형법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생각해보면 모난다라는 말이 나는 처벌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왜 힘드냐면 요즘 갑자기 글로벌해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온통 글로벌 스탠다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형법 위주로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갔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말을 해. 네 생각 없어? 말을 해. 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는 형법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죠. 정의가 무엇인지는 뭐예요? 강자가 정하죠. 이 조선시대에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왕하고 양반이 정하면 따르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지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법은 변호사가 필요 없잖아요. 얘 증거를 갖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야, 너 담 넘었네. 끝. 권장 100대. 끝. 근데 서양은 민법이 있으니까 민법은 예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의롭고 예편으로 봤을 때는 정의롭기 때문에 이 둘이 다투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자기 편의 정의가 더 우등하다라는 것을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시키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본 중국은 법이 정해져 있고 그걸 어기면 처벌받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처벌하는 존재가 있으면 돼요. 처벌하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다시 일본이 서양을 공부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일본이 서구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해? 그런 전통적 사고 속에서 이제 나는 조선과 청나라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필로소피아를 번역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서양 선교사들은 라틴어 사전을 만들거든. 라틴어 한글 사전을 만드는데 이제 한국인 신부를 양성해야 되니까 그거 보면 필로소피아라는 것을 경물국리라는 말로 번역해요.